자, 그 다음에 21페이지 보시고요. 자, 20페이지, 21페이지 보시면 이제 법률행위 목적의 효력 요건입니다. 목적의 효력 요건. 첫 번째 목적은 우리 당사자의 효력 요건은 세 가지였죠. 권리 능력이 있고, 의사 능력이 있고,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죠?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없는 자의 법률행위는 무효.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뭐라고 그랬죠? 취소.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목적의 효력 요건이에요. 그래서 목적의 효력 요건 몇 가지 있었다 그랬죠, 아까? 아까 정능법회 그랬죠.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갖추지 못하면 전부 무효입니다. 무효. 권리 의무 안 생겨요. 거기서 저 20페이지 보시면 법률행위의 확정성 이렇게 나와 있죠. 확정돼야 된다. 확정이 뭐죠? 확정? 확실히 정해져야 된다. 그거죠. 확정성. 그래서 이 확정은 언제까지 하냐면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그거예요. 여기 봐봐요. 이제 확실히 목적을 정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행기까지 만약에 확정할 수가 없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감남이 있고 을료가 있어요. 을료는 누굴까요? 그냥 찍어요. 누구예요? 아내예요, 아내. 그럼 감남은? 남편.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예요. 바쁘다고. 예?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너 각서 써라, 각서. 각서를 쓰라는 거예요. 강요를 했어요. 안 그러면 이혼해버리겠다고. 지겨워서 못 살겠다고. 예? 그 뭐라고 쓸까 그랬더니 또 술, 예? 드시고 늦게 집에 오면 손해를 배상하겠다. 이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그리고 도장도 찍었어요. 자, 의사표시 했죠? 네. 법률행위죠? 네. 도장 찍는 거. 네. 아내도 썼어요. 그럼 뭐죠? 계약서. 손해배상 계약서를 쓴 거예요. 그럴 수 있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날 남편이 이렇게 각서를 써놓고 손해배상에 합의서를 써놓고 다음날 새벽 5시에 들어왔어요. 술 쳐드시고. 자, 이거 계약 위반한 거야, 안 한 거야? 여기서 지금 계약 조건이 뭐냐면 술을 드셨는데 늦게 왔을 때 손해배상해 준다 그랬잖아요. 이건 일찍 온 거 아니에요? 이게 늦은 거예요? 다음날 일찍이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손해가 있을 때 손해는 얼마를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위반이라고 치면. 손해가 어떤 손해가 있어요? 정신적 손해? 무슨 손해가 있어요? 손해를 뭘로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증명을 해야지 그 손해를 배상을 해주죠. 이런 건 무효다 그거예요. 왜? 확정할 수가 없어요. 손해배상과 기준, 손해배상의 기준 얼마를 해야 되느냐라는 걸 확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와 같이 계약서를 쓴다면 예를 들어서 밤 10시 이후 1분당 10만 원씩. 응? 술은 얼마나 먹는다? 에? 뭐 소주 한 병 이상 마시면서 이렇게 해서 손해배상의 기준과 범위를 뭐 할 수 있다면 확정할 수 있다면 이것도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확정될 수 없는 법률행위는 무효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마나한 거예요. 이런 거는. 계약서를 쓸 때. 이해되시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확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확정의 요건이 들어가는 겁니다. 판례상 보면은 해안가 주변의 7평의 토지를 증여하겠다라고 했어요. 해안가 주변의 7평의 토지.
그런 판례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각서까지 쓴 거예요. 매매계약서 쓴 거예요. 증여하겠다고 증여계약서를 쓴 거예요. 문제는 해안가 주변에 어떤 토지냐 이거예요. 7평의 토지가. 몇 번지라고 특정을 시켜줘야지 확정할 수 없다면 그러한 법률행위는 안 하니만 못한 거예요. 무효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예요. 자, 확정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1. 유효한 법률행위로 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뭐여야 된다? 확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따라서 아까 우리가 썼던 또 늦으면 이런 것들은 다 확정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그러나 법률행위 성립 시에 반드시 확정되어 있을 필요는 없다. 비록 성립 시에는 확정적이지 불확정적이더라도 법률행위의 내용을 실현할 당시 이행기까지는 뭐 할 수 있으면 된다.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밑에 판례도 나와 있잖아요.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돼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된다. 이해됩니까? 자, 두 번째는 가능해요. 가능. 자, 동그라미 그 가능해서 또 양괄호 1번의 의 동그라미 1번 확정된 목적이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래서 실현 불가능하다 그거를 뭐라 그래요? 칠판 보시고 실현 불가능한 것을 뭐라 그래요? 불능 그래요. 불능. 그러니까 가능의 반대말은 뭡니까? 불능이에요. 불능. 불가능한 거죠. 자, 거기 오른쪽 2번 보시면 동그라미 2번 불능은 확정적인 것이어야 되니까 일시적으로 불능은 불능이 아닙니다. 또 3번 목적의 가능 여부는 사회관념 내지는 거래관념에 따라서 결정한다. 예컨대 한강에 떨어진 바늘 하나 찾기 등은 사회관념에 비추어 실현 가능성이 없으므로 무효이다. 다시 말하면 불가능이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여기 가능하고 불능은 뭘 기준으로 하느냐? 사회 통념, 거래 관념을 기준으로 해서 가능하지 않은 경우를 따져주는 겁니다. 죽은 사람 살린다. 그러면 1억 원 줄게. 라고 계약을 했을 때 죽은 사람 살리는 건 가능, 불가능? 불가능이잖아요. 그런 건 무효라는 거예요. 가능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해야 유효가 되는 것이지. 그죠? 동의하세요? 한강에 빠진 반지 찾아주면 1억 원 주겠다. 라고 했을 때 한강에 빠진 반지를 찾는 게 가능해요? 불능해요? 불능이잖아요. 이해되시죠? 어떤 특수한 장비를 써서 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건 불능이에요. 사회 통념상. 자, 그러면 이 불능이 중요한데 시험이 많이 나와요. 보시면 이제 날짜 타임라인인데 3월 20일 있고 4월 20일 기준으로 있어요. 그러면 3월 20일 날은 뭐 하냐면 체약시예요. 뭐죠? 체약시가 계약 체결시를 줄여서 체약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방금 전에 봤잖아요. 법률행위의 뭐예요? 성립시. 성립 요건이 뭐였죠?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게 성립 요건이죠. 그거 한 날, 계약 체결한 날. 쉽게 말하면 계약서 쓴 날이에요. 계약서 쓴 날. 계약서 쓴 날. 그러면 요 날 계약서 쓰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바로 해주지 않죠. 잔금 지급하면서 동시에 소유권 이전을 해주잖아요. 요걸 이행기라 그래요. 이행기. 요거는 계약서 쓴 날이고 이거는 이전해준 날. 요걸 뭐라 그래요? 이행기. 자, 집이 있어요. 불났어요. 집이 불났어요. 여기도 집이 불났고 여기도 집이 불났어요. 지금. 불이 3번이 난 게 아니고 3가지 경우의 수를 나눠서 보는 거예요. 매도인 측에서 매수인에게 집을 파는데 계약은 언제 했어요? 3월 20일 날 계약을 체결하네요. 그리고 등기 이전은 언제 해주기로 했어요? 4월 20일 날 등기 이전 해주기로 해서 계약을 했다, 안 했다? 했다. 자, 그런데 3월 20일 되기 전에 예컨대 3월 10일 정도에 불이 났다라고 쳐봐요. 3월 10일 날. 불이 났어요. 그럼 3월 10일 날 불이 났다면은, 요 날 불이 났다면,
요 날에는 그 집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 이날 소유권 이전해 주는 게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인데 집을 줄 수가, 매도인이 집을 주는 의무가 이행이 불가능해진 건데 계약 체결하기 전에 이행이 불가능해졌다 그러면 그것을 원시적 불능이라 그래요. 원시, 아까 우리 원시라는 말 들었었죠? 어디서 들었죠? 권리의 취득에서. 크게 어떻게 나눠요?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누죠. 거기서 원시 취득은 최초로 취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이미 계약 체결 시에 이미 불가능한 거예요. 없어져서, 요날 없어져서. 그런 걸 원시적인 불능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반면에요, 요때 불이 났다 그러면 계약 체결 당시에는 가능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불이 나서 없어진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표현해요? 후발적 불능이다. 그래서 불능의 종류는 언제를 기준으로 해서? 계약 체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뭐와 뭐로 나눈다?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으로 나눈다. 그러면 요때가 아니고 요때 불이 났어요. 요때 4월 30일 날 불이 났어요. 근데 4월 20일 날 이미 갑은 을에게 집을 줬죠. 그런데 을에게 집을 줬는데 30일 날 불이 난 거야. 이건 뭐라 그래요? 이거는 뭐라 그래요? 이거는 예? 불난집이에요. 불난집. 자, 여기서 지금 불능이라 그랬고 이것도 불능이라 그랬어요. 그죠? 뭐가 불능해요? 매도인으로서 소유권 이전하는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해진 거죠? 네. 의무 이행이 불가능해진 거죠? 어쨌든 이때 이행해야 되는데 네. 여기서 권리 의무가 나오고 그 의무를 여기서 이행하는 거잖아요. 네. 계약서 썼으니까 권리와 의무가 발생했고 유효니까 그 의무를 여기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이행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뭘 안 했어요? 4월 30일 날 불렀다니까. 20일 날 줬다고요. 줬는데 우리 집이 불이 난 거잖아요. 그럼 뭐 우리 집이 불이 난 거니까 지집 불 난 거지. 갑은 아무 책임이 없는 거죠. 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불능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불능이라고 했을 때 불능은 의무에 이행이 불가능했을 때 불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매매 계약을 여기서 체결했다면 얘한테 의무가 발생했어요. 수익권 이전에 의무가 발생했고 그 의무가 발생한 걸 여기서 이행을 했고 이행했으면 불능이 아니죠, 더 이상. 따라서 이건 불능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불능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뭐와 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이때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입니다. 권리 의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유효예요. 다르죠? 자, 다시 봐봐요. 3월 10일 날 지금 집이 불이 나서 집을 줄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3월 20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그럼 매도인으로서 이렇게 계약했으니까 여기서 의무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거니까. 이미 집이 불이 나서 없는 걸 가지고 주겠다고 계약을 했으니 그러한 법률행위는 무효. 무효니까 권리와 의무가 없죠. 그럼 여기서 계약했을 때 계약금 같은 건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계약할 때 매도인은 계약할 때 계약금 받고 계약서 써요? 계약금 안 받고 계약서 써요? 보통 받잖아요. 그런데 받았는데 지금 이 매매 계약이 지금 원시적 불능이기 때문에 무효라면서요. 그럼 받은 계약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죠. 무효니까 돌려준다. 뭐죠? 부당이득 반환이에요. 부당이득 반환. 무효인데 받으면 안 되니까, 권리 의무 없이 받으면 안 되니까 받은 계약금은 돌려주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갑이 을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해되셔요? 자, 다시. 복잡한 거 없어요. 계약 체결 이전에 불가능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죠?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이후에 불가능했어요. 요때. 요거는 후발적 불능. 그러면 이게 후에 발생했다. 이 후라는 건 어떤 후예요? 계약 체결 후에 발생한 불능이다.
계약체결 이전에 발생한 불능은 원래 처음부터 불능이었다. 원시적 불능. 그럼 원시적 불능이든 후발적 불능이든 계약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했는데 다만 불가능한 시점이 계약체결 이전이라면 원시적, 계약체결 이후라면 후발적 이렇게 나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아시겠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그랬을 때 그럼 매도인에게는 소유권 이전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 여기서 원시적 불능일 때는 소유권 이전의 의무가 있어요? 의무가 없어요? 없죠? 없으니까 무효. 그러면 갑은 소유권 이전 안 해도 되고 을은 돈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원시적 불능일 때에는. 근데 후발적 불능일 때에는 갑도 을도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건 계약법 가서 다시 공부하시면 돼요. 일단 총칙에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불능의 종류는 몇 가지? 두 가지. 뭐와 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그럼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구별하는 기준 시점은 언제? 계약 체결 시. 그쵸? 자, 거기 보시죠. 21페이지 보시면 불능의 분류 그랬죠.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나와 있죠. 기억 읽어보시죠. 자, 잠깐만요. 뭐라 그랬죠? 방금 읽은 거. 법률행위 무슨 당시? 성립 당시부터 이미 불능이었다. 그죠? 네. 그게 포인트예요. 성립 당시부터. 이때의 법률행위는 뭐죠? 무효. 다만 그 다만 이후에는 계약법을 공부하셔야 되는 것이니까 다만은 내비두셔요.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게 완샷 완킬이 아니라 한 방에 끝내버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정말 힘들어요. 예. 이게 자꾸 돌아가면서 반복되면서 뒤에 있는 거 앞에다 쓰고 앞에 있는 거 뒤에서 쓰고 막 끌어 쓰면서 연결시키는 거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반복하셔야 되니까 처음에 책을 읽으실 때 안 읽히는 내용들을 굳이 사전 찾고 단어 찾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쭉 읽어보세요. 안 읽히는 건 내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처음에 다 이해 안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시면 뭐라고 나왔죠? 자, 그럼 뭐라고 나왔어요? 법률행위 성립 당시에는 가능하였지만 그 이행기 전에 불능으로 된 경우 여기 이행기란 단어 나왔잖아요. 이행기 전에 불능으로 된 것을 뭐라고 하자? 후발적 불능.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채무자의 고의과실에 의해서 불능으로 됐다. 이건 채무불이행 문제가 됐는데 요것도 계약법에서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건 놔두시고 둘째 축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계약 체결 이후에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아시겠죠? 예. 그리고 전부 불능, 일부 불능도 있는데 이것도 내비두셔요. 불능이 되는 게 전부냐 일부냐 그건데 이것도 뒤에 가시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욕심 부리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 뭐만 기억하시면 돼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그죠? 자, 다시 여기 보시고 계약 체결 후에 불능으로 된 법률 행위는 무효이다. OX. 계약 체결 후에 불능으로 된 법률 행위는 원시예요, 후발이에요? 후발. 계약 체결 후에 불능이 됐으니까 요거 기준으로 하면 후고 요건 전이잖아요. 그죠? 다시 인도 전에 불능으로 된 법률행위. 인도 전에 불능으로 된 법률행위. 원시예요, 후발이에요? 인도 전. 인도가 뭐죠, 인도? 차도도 있고 인도도 있나요? 아니면 인디아? 인도가 뭐죠? 이거는 법률 용어예요, 인도는. 인도는 쉽게 말하면 인도는 점유의 이전이라고 민법에서는 표현하는데 쉽게 말하면 넘겨주는 걸 인도라 그래요. 제가 물건을 가지고 있다가 팔아서 이분에게 넘겨준단 말이에요. 이걸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매매 계약이 여기서 성립됐죠.
성립됐으면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에 의무가 있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이렇게 의무가 서로 발생한 거예요. 그 의무를 여기서 뭐를 하는 거죠? 이행을 하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한다. 권리는 행사, 의무는 이행.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발생한 의무를 이행할 때, 자, 우리 매도인이 현실적으로 봐요. 매수인에게 해야 되는 의무는 크게 두 가지예요. 뭐겠어요? 첫 번째, 등기 서류 줘야 되죠? 등기 서류 주죠? 두 번째, 이사 가요, 안 가요? 집 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매수인이 들어가서 입주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이사한다는 건 뭐냐면 점유를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넘겨서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무가 여기 요 날짜에 집 비워주고 서류 건네주면서 잔금 받고 이사 간단 말이에요. 그럼 요게 바로 인도 시점이 이행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질문. 인도 전에 불능이 됐으면 원시 후발. 그럼 또 이렇게 생각하겠죠. 요게 그러면 인도시라는 얘기인데 그 전인데 얘도 그 전 아니야? 이쪽은 다 전이잖아. 얘가 기존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는 인도 전이라고 하지 않고 성립 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네. 그럼 인도 전에 불능이다 그러면 무슨 불능? 후발적 불능. 다시 성립 전에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 성립 후에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 인도 전에 불능이다. 후발적 불능. 이행기 전에 불능이다. 역시 후발적 불능. 다시.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이미 소실된 건물의 매매 계약. 이미 소실된 건물의 매매 계약. 이미 소실된 건물의 매매다.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매매 계약 했어요. 소실됐다는 건 어떻게 된 거죠? 멸실했다는 거죠? 이 건물 주는 게 불가능이 됐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언제? 매매 계약 체결 후에, 매매 계약 체결 전에. 예? 전에 후에. 전이잖아요, 전. 이미가 들어갔으니까. 이미 소실됐다면 얘가 먼저고 건물 매매가 나중이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국어예요, 국어. 응? 당신을 만나기 전에 이미 난 당신을 사랑했어. 만남이 먼저예요, 사랑이 먼저예요? 아내가 밥 차려주기 전에 이미 나는 밥을 먹고 집에 갔어. 밥 먹은 게 먼저지. 그죠? 이미 들어가면 이게 먼저라는 얘기예요. 먼저 소실됐고 그 다음에 매매 계약했다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원시 후발. 원시. 따라서 유효, 무효. 무효. 아, 대신에 이제. 좋아요. 다시 해봐요. 법률행위 성립 이후 불능이 된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법률행위 성립 이후에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되지 아니한다. 맞아요? 성립 후의 불능은 뭐죠? 아니, 성립 후의 불능은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은 유효, 무효. 그 유효니까 유효가 된 건 무효가 된 게 아니잖아요. 맞죠? 매매 계약 체결 후 불능인 법률행위는 계약 체결 후 불능이잖아요. 그 원시 후발. 후발. 유효, 무효. 법률행위 성립 전에 불능인 법률행위는 원시적이죠? 유효로 되지 아니한다. 맞아요? 맞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어떻게 쉬워요? 복잡해요? 어려워요? 쉽죠. 이렇게 쉽게. 그게 처음에 그 주역에 보면 이잡이라고 있어요. 이잡. 쉬울 이에 복잡할 잡. 그러니까 기초부터 쉬운 거부터 복잡한 것으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막 복잡한 거 할 필요가 없어요. 자, 다시 법률 요 최악 시점은 뭐라 그래요? 다른 말로 성립 시점. 아까 우리 성립 요건 몇 가지였죠? 세 가지 뭐였어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럼 성립했다 쉽게 말하면 계약서 썼다 그랬잖아요. 썼다고 해서 바로 권리 의무 생기는 거 아니라 그랬죠? 무슨 요건 갖추라? 효력 요건 갖추라. 유효 요건. 당사자가 뭐 있어야 되고?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있고 목적이 확정 가능해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은 걸 불능이라 하고 그 불능을 계약 성립 시점 이전에 불능이 됐다 그러면 원시적 불능, 그 이후의 불능이라면 후발적 불능으로 나누어서 후발적 불능은 유효, 원시적 불능은 무효.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연습을 한 거예요. 해결할 수 있겠죠? 이 정도만 하면 훌륭해요. 네, 훌륭해요. 자, 우리 입문 과정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21페이지에 불능의 분류를 해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뜻만 기억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내두시자. 자, 21페이지 밑에 보시면 뭐가 나오죠? 목적의 적법성 그러죠. 적법성. 자, 그 법은 알겠고 법자는 알겠고 적자가 무슨 적이에요? 적합할 적자예요. 적합할 적자. 그러니까 법에 적합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죠? 자, 동그라미 1번 뭐라 그러죠? 자, 사적자치의 원칙은 우리가 계속 제가 11월부터 얘기했던 거죠. 사적자치의 원칙은 한마디로 뭐라 그랬죠? 자유 그랬죠. 자유인데 민법에서는 사적자치의 원칙이라 그랬죠. 여러분, 자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그거는 법질서 내에서 해야지 법질서를 벗어난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내가 저놈이 미워서 죽이고 싶어서 칼로 찔러 죽여요. 근데 자유죠. 그럼 그건 법이 금지하고 있는 건데 그걸 위반해서 자기가 찔러 죽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법질서 범위 내에서 자유를 누려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7번 보시면 자, 법이 있죠. 법. 이게 삼수라고 해요. 물수. 요거는 뭐죠? 갈 거자예요. 갈 거자. 그럼 물처럼 간다 그런 뜻이 법이란 말이에요. 그죠? 물처럼 간다. 물은 어떻게 가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이 흐르게 해야 된다. 그게 법이에요. 높은 사람 빼주고 낮에 있는 사람 서민들은 막 잡아 죽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이 같은 잣대로 법이라는 기준으로 가자. 그죠? 되게 매력적이죠. 근데 역사 이래로 소위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공평했던 적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그죠? 지금도 계급사회잖아요. 조선시대만 계급사회가 아니라. 지금도 강남권, 비강남권. 아파트 가진 자, 아파트 못 가진 자. 그렇잖아요. 고용자와 피용자. 항상 그 사회가 존재하면 계급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릴 때는 저는 그런 걸 몰랐죠. 다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법이 얼마나 매력적이었겠어요. 네. 근데 50년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사기예요. 자, 어쨌든 법이 있어요. 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행법규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임의법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모든 법을 두 개로 분류를 한다면 민법에서 얘기해요. 다른 법 상관없이. 강행법규는 왜 느낌이 어때요? 좀 뭔가 좀 강하죠? 임의법규, 임의라는 말이 들어요. 법규인데 또는 규정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얘는 임의라는 말이 좀 강조되는 거죠. 네? 임의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임의로 해라.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 마음대로 해라. 그거잖아요. 구애받지 않고 너의 의사대로 마음대로 해라. 그게 임의법규예요. 네? 법규를 이렇게 나누는데 이거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의 규정이 있는 대로만 해야 되는 걸 강행법규 그래요. 그 위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임의법규는 임의로 해도 돼요. 자기 마음대로.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멋대로 해도 된다. 그게 임의법규예요. 법규를 나눌 때 크게 임의법규와 강행법규 나누는 거는 어떤 법이 있는데 그 법 조문이 강행법규에 해당한다면 그거는 위반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법의 조문이 임의법규에 해당한다면 그거는 법을 위반해도 상관없어요. 자기 멋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뭐 같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뭐 같아요? 예? 모르겠어요? 요거는? 그럼 요건 뭐예요? 모니터. 어떻게 알아요? 모니터인지. 뭐예요, 이거? 모니터예요, 모니터. 이 모니터를 그린 거예요. 자, 모니터인데 이 모니터 옆에는 뭐가 나와야 돼요? 본체. 본체가 나와야 돼요. 이게 본체예요, 본체. 요거는 모니터고. 그러면 이제 컴퓨터를 이야기할 때 이 본체와 모니터 중에 어떤 게 중요한 거예요? 본체. 이게 중요한 거죠. 어떤 게 더 비싸야? 본체. 이게 비싼 거예요. 그죠? 여기에 있는 것을 일로 보여주는 장치에 불과하지, 실상 여기서 보는 것들은 다 여기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 그죠? 그러면 이 본체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주물이라고 그래요. 주물. 그 모니터를 뭐라고 하냐면 종물 그래요. 물건은 우리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눌 수도 있고, 또 원물과 과실로도 나눌 수 있고, 또 뭐 대체할 수 없는 특정물과 종류물, 소비물과 비소비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주물과 종물로도 물건을 나눌 수 있어요. 종물을 뭐라고 하냐면,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이바지할 공자야. 이바지하는, 공하는 물건을 뭐라고 합니까? 종물이다 그래요. 그래서 주물의 사용이다 그러면 사용은 뭐죠? 항상 사용한다 그랬죠. 주물을 항상 사용했을 때 도와주는 물건이 종물이에요. 항상 도와줘야 돼요. 종물이 되려면. 그러면 이 본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얘는 항상 있어야 돼요? 없어도 돼요? 있어야 되죠? 근데 이 본체와 모니터는 별개의 물건이에요? 하나의 물건이에요? 별개의 물건이에요. 두 개의 물건인데 얘 하나 다른데, 얘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런데 예컨대 옆에 스피커가 있어요. 스피커가 있어요. 또 연결돼 있어요. 그러면 얘를 사용하려면 스피커가 항상 있어야 돼요? 얘 없어도 돼요? 없어도 된단 말이죠. 이렇게 없어도 되는 건 종물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종물이다. 그래서 얘를 주된 물건이라고 하면 물건 사이에서도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있어야 된다면 반드시 얘가 있어야 되지, 없으면 안 돼요. 예컨대 배가 있으면 노가 있어야 되고, 나룻배에서. 그죠? 배가 있으면 노가 있어야 되잖아요. 본체가 있으면 모니터 있어야 되듯이. 자, 이런 관계에 있는 물건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주물과 종물의 관계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네. 자,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뭐를 규정하고 있냐면, 민법 제100조 2항에서, 100조 1항은 종물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어요. 종물은 주물의 상용에 공하는 물건이다 라고 하고 있고, 2항에서는 100조 2항, 우리 민법 조문 2항에서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조문도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 교과서 뒤쪽에 보면 (671페이지) 671페이지 보시면 제100조 1항 나와 있죠? 읽어보시죠.
종물이다. 그리고 100조 2항에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671페이지. 그렇죠. 종물은. 다시 이제 앞으로 오셔요. 자, 그리고 100조 2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물은 여기서 뭐죠? 모니터는 본체의 처분에 따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본체를 팔면 모니터는 종물이기 때문에 그대로 같이 1+1으로 따라간다 그 얘기예요. 동의하세요? 그렇게 읽혀져요? 그러니까 모니터는 본체 처분에 따르는 거니까 본체가 처분이 되면 모니터는 그대로 같이 처분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눈으로 확인했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100조 2항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컴퓨터 판매 해놓고 광고를 낸 거예요. 예? 49만 원 싸다. 49만 원. 자, 이렇게 해서 갑이 팔겠다라고 청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퉁이에다가 모니터는 별매하겠다 그래요. 예?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 말이에요. 100조 2항 뭐라 그랬죠? 모니터는 본체 처분에 따라가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놨죠. 그런데 100조 2항의 내용에 모니터 별매라고 한다면 그럼 100조 2항을 지금 지키지 않은 거죠. 왜? 모니터는 별도 처분하는 게 아니고 따라야 되니까 본체의 처분에 포함돼야 되니까 모니터는 100조 2항이 그렇게 규정했잖아요. 근데 그거 지금 위반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위반한 거죠? 해도 되느냐 그거예요. 이렇게 위반해도 돼요? 된다는 거예요. 법대로 안 해도 되니까. 이와 같은 규정을 우리는 무슨 규정이라고 하자? 임의 규정이라고 하죠. 법에 규정이 있어도 그거 안 지키고 네 맘대로 해도 되는 규정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법이라는 건 다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 강행법규에 해당하는 것은 법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위반하면 안 되겠지만 임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는 상관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면 사회가 움직이려면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죠. 그래서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는 어떤 질서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입니다. 뭐라고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 법령 중에 있으면 그 법령이 어떤 법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있는 거는 강행법규, 강행규정이라고 하고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으면 그러면 임의법규라고 하자. 결국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서 가장 핵심 요소는 뭐예요? 사회 질서예요.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으면 걔는 임의 규정이에요. 그럼 임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말은 사회 질서 위반한 거예요? 사회 질서 위반한 게 아니에요. 다시 임의 규정은 사회 질서와 관계가 없다면서요. 사회 질서와 상관이 없는 규정이 임의 규정이죠. 근데 임의 규정을 만약에 위반했다는 말은 사회 질서 위반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니까 멋대로 해도 되는 거예요. 사회 질서는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사회 질서하고 관계가 있는 규정이에요. 그럼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말은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사회 질서를 위반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이거 위반하게 되면 이건 무효이고요. 얘를 위반하면 그거는 상관없다. 유효하다. 그럼 목적의 적법성이라고 했을 때 법률의 목적이 법에 맞아야 된다는 건 어떤 법에 맞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강행법규에 맞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임의법규는 안 지켜도 되는 것이니까 안 지켜도 되는 법도 있고 지켜야 되는 법도 있다. 법은. 특히 민법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법도 있지만 안 지켜도 되는 법이 훨씬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모니터 별매 계약을 얘하고 체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모니터는 따로 파는 거죠? 그럼 100조 2항 위반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위반했는데 이렇게 위반해도 되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고 하면서요. 그럼 임의규정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아니, 안 지켜도 되는 법인데 굳이 이걸 왜 조문으로 넣어놨을까요? 안 지켜도 되는 건데. 만약에 이런 게 없었어요. 특약이 없었어요.
특별한 약정으로서 모니터 별매라는 게 없었어요. 그럼 얘 입장에서는 컴퓨터만 팔고 싶고, 얘 입장에서는 종물이니까 주물에 포함되겠지? 그럼 49만 원은 모니터 포함이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나요? 얘 입장에선? 당사자가 명시적으로 합의를 하면 상관없는데 합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들 사이에 분쟁이 생겨요? 분쟁이 생기지 않아요? 얘는 모니터 달라고 하고 얘는 모니터 제외된 가격이라고 얘기하고 서로 분쟁이 생기면 판사가 법원에서 재판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당사자가 제일 중요한 게 니들이 합의했느냐? 안 했어? 그러면 법대로 할 거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지켜도 되겠지만 너희들끼리 생기는 분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미리 법을 규정을 해놓게. 따라서 이게 싫으면 니들이 마음대로 특약을 걸어라. 너희들의 자유에 맡기겠다 이거예요. 왜? 그거는 사회질서와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어떤 조문들이 있다면 그거는 당사자가 마음대로 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회질서를 깨면 안 되니까.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임의법규와 강행법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에 나와 있는 게 그러면 어떤 게 강행법규고 어떤 게 임의법규냐라고 했을 때요. 계약법의 대부분의 규정은 다 임의규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계약법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한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네? 네? 계약 자유의 원칙이 제일 중요하다. 계약 자유 원칙. 이걸 다 더 말하면 뭐야? 이거 사적 자치. 그래서 계약법의 대다수의 규정은 임의규정이에요. 그런데 강행규정은 어떤 것이냐? 물권법의 대다수 규정은 대다수가 강행규정이에요. 물권법은. 물론 계약법 중에서도 강행규정이 있고요. 물권법 중에서도 임의규정이 있긴 있는데 대다수는 강행규정. 이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에요.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개인 자유 중에서 특히나 소유권은 함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대다수 물권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에요. 그래서 물권법 공부한다 그러면 물권법에 있는 내용은 강행규정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계약법의 규정은 임의규정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강행규정이 있고 예외적으로 임의규정이 있어요. 자, 정리하면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관계에 있는 규정을 무슨 규정이라고 하자? 강행규정 또는 강행법규 그래도 돼요. 요거는 반드시 법대로 해야 되고, 이거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위반하면 네? 무효예요. 그런데 임의규정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의 관계가 없는 규정으로서 얘를 위반하면 그것은 유효다. 권리 의무 발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는 건 어렵지 않죠? 자, 다시 책 보시고요. 21페이지에 밑에서 둘째 줄. 결국 적법이란 뭐를 얘기한다? 그렇죠. 강행법규에 위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법 지켜라 그거예요. 법에 맞게.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된다. 자, 넘겨보시고 강행법규, 임의법규 1번 보시면 강행법규란 읽어보시죠. 자, 그래서 강행법규를 우리가 여기서 칠판에서 봤잖아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줄여서 선풍기질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선풍기질서의 관계에 있는 규정이 강행법규. 따라서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서 적용을 배제시키면 안 되죠. 무조건 적용되는 거예요. 강행법규는. 자기들이 마음대로 적용을 배제시킬 수는 없다. 반면에 당사자의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그걸 뭐라 그래요? 자, 그러면 임의법규 뜻은 뭐예요?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의 관계가 없는 규정, 이게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마음대로 그 법조문의 적용, 아까 100조 2항 예를 들었죠? 이 적용을 배제시켜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강행법규는 선분기 질서에 관계가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마음대로 적용을 배제시킬 수 없는 거예요. 적용이 되는 것이니까 적용을 배제시킬 수 없다. 얘는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이게 없다, 있다를 가지고 달리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게 확장력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라는 건 여러분, 공부라는 건 결국은 어휘예요, 어휘. 어떤 어휘를 쓰느냐. 우리는 강행규정 그러면 법령규의 선분기 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 임의규정은 법령규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유질서에 관계 없는 규정.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렇게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표현을 읽어내야 되고. 근데 이렇게 표현하면 쉬운데 이렇게 표현하면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책을 읽으셔야 돼요. 들을 때는 이해가는데 들을 때 이해가는 건 여러분 실력 결코 아닙니다. 제 실력이에요. 예? 들을 때 여러분이 들었는데도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제가 실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들을 때 이해가 갔다 그러면 제가 실력이 있는 거예요. 다만 내용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실력이에요. 그러려면 자꾸 반복하셔야 돼요. 계속 강조하지만 놓치면 복잡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책을 봐드리는 거예요. 다시. 강행법규는 선분기 질서 관계 있죠.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적용을 배제시킬 수 없죠. 반면에 임의규정은 선분기 질서 상관없죠.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로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자, 동그라미 2번 강행법규 2번의 효력은 안 보셔도 돼요.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이해도 안 갈 뿐이고. 자, 그 다음에 강행법규 여부의 판단 기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어떤 게 그러면 강행법규냐라고 했을 때 거기서 동그라미 2번 민법상 강행규정에서요.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정리하세요. 거기서 물권 법정주의, 니은에서 물권 법정주의에 관한 규정이잖아요. 185조 이하. 그게 바로 이거예요. 여기 봐봐요. 물권법의 대다수 규정이다. 계약법의 대다수 규정은 임의규정이다. 그 원리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 얘기는 싹 빼놓고 이렇게만 하면 외워야 될 것 같잖아요. 이거 외우지 마세요. 안 외우셔도 돼요. 자, 어떤 게 대다수가 강행규정이다? 물권법 규정. 어떤 게 임의규정이다? 계약법 규정. 아시겠죠? 그 다음에 쌍방적 강행규정, 편면적 강행규정도 나와 있고요. 뭐 효력규정, 단속규정도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크게 보면 강행법규와 임의법규.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문제예요? 목적의 적법성, 목적의 효력요건.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목적의 효력요건 확정. 두 번째 가능하지 않은 거 불능. 불능은 두 가지 종류.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 기준 시점은 성립 시점. 세 번째, 적법해야 된다. 여기서 법에 맞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법에 맞아야 된다? 강행법규에 맞아야 된다. 따라서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무효로 하고 임의규정에 위반하면 얼마든지 유효하다. 여기까지 공부한 겁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사회질서 위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